이 이야기는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를 통해 그들은 막대한 돈을 벌어왔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간 숨겨진 진실, 노후 연금의 본질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이 이제 드디어 여러분에게 공개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민입니다. 연금학 및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28년간 현장에서 연금 컨설팅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올해 57세가 된 저는 여러분이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연금 제도의 복잡한 비밀들을 풀어드리는 것을 저의 사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깊이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께서 기초연금 수령 자격이 거의 중단될 뻔한 일을 겪으면서 저는 이 복잡한 제도가 얼마나 많은 분들을 혼란스럽고 힘들게 할 수 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평생을 검소하게 사셨고 특별히 재산이 늘어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초연금 중단 통보를 받으셨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불안감과 상실감은 저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 스스로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이 이 복잡한 제도에 대해 얼마나 무지할 수밖에 없는지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저는 이 숨겨진 진실들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야겠다는 강력한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전문 지식과 경험을 동원하여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의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이유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9가지 핵심 주의사항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인 여러분의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이유와 반드시 알아야 할 9가지 핵심 주의 사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유익한 말씀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부동산 재산의 변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집 한 채가 전부다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는 단순히 현금 자산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부동산 재산의 가치 변화까지도 아주 면밀하게 살핍니다. 특히 매년 4월 25일에 조정되어 발표되는 공시지가 인상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함정입니다. 공시지가는 통상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책정되는데 이 금액이 여러분의 소득 인정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아파트 공시지가가 1.52%, 단독주택이 0.57%, 토지가 1.1% 인상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이 개별적으로는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누적된 인상분이 여러분의 소득으로 잡히면서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영숙 할머니 72세의 경우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평생을 아끼고 절약하며 조그마한 아파트 한 채에서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재산이 새로 늘어난 것도 아니었고 수입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기초연금 중단 통보를 받으셨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영숙 할머니는 평소 일은 아침부터 동네 공원에서 소일거리를 하시며 소소한 용돈을 벌고 계셨는데 기초연금 약 30만 원은 할머니의 유일한 생활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돈이 끊긴다는 생각에 영숙 할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밤까지 설치실 정도로 힘들어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할머니가 사시던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고 이로 인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아주 미세하게 초과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는 재산이 늘었다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셨기에 날벼락 같은 소식에 망연자실하셨습니다. 저는 영숙 할머니에게 매년 공시지가 변동을 반드시 확인하고
자신의 소득 인정액을 주기적으로 모에 계산해 볼 것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기초연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시지가라는 개념조차 생소해 하시던 할머니는 저의 설명을 듣고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고, 앞으로는 매년 4월에 공시지가 변동을 직접 확인해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 후, 영숙 할머니는 감액된 금액으로 기초연금을 다시 받게 되셨고,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하며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도 매년 4월 25일에 발표되는 공시지가 변동에 반드시 촉각을 곤두세우셔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는 더욱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공시지가와 실제 시세는 차이가 크니 괜찮을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기초연금 산정 시에는 공시지가가 반영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실제 재산이 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평가하는 재산 가치가 오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공시지가 변동 때문에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길 뻔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두 번째로, 소득의 증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데 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이나 직역연금 같은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심지어 예금이나 적금의 이자, 소득까지 모든 종류의 소득을 포함하여 평가합니다. 만약 지난 2년 동안 새롭게 일을 시작했거나 작은 사업이 잘 돼서 소득이 늘었다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 발생한 이자 소득은 그 다음 해인 2025년 4월 25일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예적금으로 1억 원을 넣어놓고 연 이자를 받으셨다면 연간 300만 원의 이자 소득이 발생하고 금액은 소득 인정액으로 21만 원이 됩니다. 만약 이자율이 4%라면 이자 소득에 따른 소득 인정액은 29만 3,33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금융재산 1억 원의 원금과 이자 소득을 모두 합산하면 최종 소득 인정액은 3% 이자 시 47만 6,660원, 4% 이자 시 55만 9,990원으로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철수 할아버지, 68세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시고 노후를 위해 틈틈이 모아두었던 예금으로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목돈을 예금에 넣어 두셨는데 저금리 시대가 끝나고 이자율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연간 이자 소득이 예상보다 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본인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에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초연금 감액 통보를 받으시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수입이 생긴 것도 아니고 은행에 넣어둔 돈에서 이자가 조금 더 붙었을 뿐인데 왜 이러는 겁니까? 라며 억울해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저는 금융감독원 사이트를 통해 할아버지의 연간 이자, 소득 명세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할아버지의 이자 소득이 기초연금 소득 인정의 기준을 넘어서는 것을 확인했고 이로 인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예금 이자도 소득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또한 이자 소득이 늘어 기초연금이 줄어들더라도 이자 소득이 없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불안감을 덜어드렸습니다. 더불어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니 소득 활동을 하실 경우 이런 유형의 일자리를 고려해 볼 것을 조언해 드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다소 충격을 받으셨지만 저의 설명을 듣고 이자, 소득이 늘어난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앞으로 금융상품 선택 시 기초연금 수령에 미칠 영향을 함께 고려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다시 활짝 웃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기초연금이 줄어들더라도 이자, 소득이 있다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기초연금을 받으려고 예적금을 안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금융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더 큰 자산을 만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만 공공근로나 자활근로소득은 기초연금 산정 시 소득에 반영되지 않으니 소득활동을 계획하신다면 이 특정 정보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영상을 주변의 친구나 가족 중 누구와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혹시 오늘 우리가 논의한 금융소득과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을 알고 계신가요? 세 번째 이유는 금융재산의 증가와 거주지 변경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하여 출가하는 등 독립하면서 살던 집이 너무 크게 느껴져 작은 평수로 이사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처분하여 생기는 금융재산의 증가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늘어나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김순자 할머니, 70세의 경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현재 공시 가격 5억 원의 아파트에 거주하시고 현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월 15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조건으로는 소득 인정액 계산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할머니께서 집을 처분하고 이사를 가실 때 발생했습니다. 할머니는 큰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시는 것이 적적하기도 하고 관리도 힘들어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2024년 공시 가격 5억 원인 집을 시세 약 7억 원에 매도하시고 이 자금으로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구입해 이사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자 기존에는 금융재산 1억 원을 보유하던 할머니가 약 5억 원으로 금융재산이 대폭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었을 뿐인데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하셨습니다. 깊이 할머니의 상황에 공감하며 저는 금융재산 증가분이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소득 인정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음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더욱이 할머니께서 중소도시로 이사를 가셨기 때문에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기초연금에서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거주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례시의 경우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주지만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만 공제됩니다. 즉, 새로 이사한 지역의 공제 금액이 낮아지면서 결과적으로 더 많은 재산이 소득 인정액에 반영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께 부동산 처분 시 금융재산 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이사 전 거주지별 공제 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한 계산에 어려움을 느끼시던 할머니는 저의 차분하고 철저한 설명을 듣고 점차 이해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저의 조언에 따라 금융자산을 일부 분산하여 소득 인정액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방법을 택하셨고 비록 감액은 되었지만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수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금융재산의 증가와 거주지 변경은 기초연금 수령에 예상치 못하고 종종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단순히 자녀에게 증여하여 줄이려는 생각 또한 상당히 위험합니다. 정부는 고의적인 재산 축소를 방지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기타 증여 재산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 금액을 초과해 증여할 경우 심지어 증여세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도 못 받고 증여세까지 내는 이중 손해를 볼 위험이 있으니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러분의 미래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한 가지 변화를 시도하실 건가요? 만약 부동산 처분이나 이사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철저하고 꼼꼼한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할 9가지 핵심 항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9가지 사항들은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사소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슬프게도 매우 중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자녀와의 금전 거래입니다. 혹시 늘어난 금융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해결될까 하고 고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래전부터 재산의 고해 축소를 막기 위해 기타 증여 재산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즉, 내가 급하게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그 특정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여전히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금융재산 증가와 동일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정 금액을 초과해 증여하게 될 경우 증여자는 물론 수증자인 자녀까지도 불행히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초연금도 못 받게 되고 더불어 증여세 납부까지 해야 하는 이중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급 자동차 보유 여부입니다. 2024년부터 3,000 큐빅센티미터 이상 차량을 고급 자동차로 분류하던 규정은 실제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3,000 큐빅센티미터 이상이더라도 차량 가액이 그리 높지 않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하신 경우는 기본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차량 가액이란 내가 처음 차를 샀을 때의 금액이 아닙니다. 현재 시점에서 평가한 자동차의 가격, 즉 내 차를 중고로 팔 때 받을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자녀에게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빌려준 경우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영민 씨, 65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영민 씨의 자녀가 자동차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기 위해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영민 씨는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차를 사용하는 것은 자녀였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구매한 자동차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이상이었고 영민 씨의 공동명의 지분율이 단 1%에 불과했지만 기초연금 재산 산정 시 해당 차량 전체가 영민 씨 소유로 들어가 차량 가액의 전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영민 씨의 소득 인정액이 급증했고 결국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영민 씨는 자식 도와주려다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연금까지 끊기게 생겼다며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영민 씨에게 자동차 공동명의에 내재된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라도 법적으로는 소유 지분이 인정되며 이것이 기초연금 수령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영민 씨는 저의 설명을 듣고 바로 자녀와 상의하여 공동명의를 해제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대처 덕분에 영민 씨는 다음 연금 주기에는 기초연금을 다시 수령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서류에든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넷째, 고급 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요트 회원권 등 지방세법 제6조에 따른 회원권을 보유하신 분들은 회원 가액이 모두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되기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거의 확실히 가정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특정 수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국민연금액이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인 34만 2,510원의 150%, 즉 51만 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최대 50%, 즉 17만 1,25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계산하면 일반적으로 11년 이하 가입자는 감액이 전혀 없고 11년을 초과하는 경우 1년마다 약 1만 원씩 추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약 60만 명이 이 국민연금 연계 감액 대상이며 월 평균 약 8만 3천 원 정도 감액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각 배우자의 연금액을 20%씩 감액하는 방식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일곱째,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 인정액을 더한 금액이 소득 선정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설명이 다소 복잡하게 들릴 수 있으니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독 가구의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선정 기준액은 228만 원입니다. 만약 홍길동 어르신의 소득 인정액이 210만 원이고 기초연금액이 30만 원이라면 총합은 240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단독 가구 기준 선정 기준액인 228만 원보다 12만 원 초과된 금액입니다. 만약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가 없었다면 홍길동 어르신은 기초연금으로 30만 원을 전부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초과된 12만 원을 뺀 나머지 18만 원만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덟째,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새로운 소득을 얻거나
그들의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평가는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부부 공동재산은 별도로 관리되지 않고 합산되므로 이 점에 대해 극도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는 신고 의무 소홀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즉시 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 신고가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되어 기초연금의 중단 또는 이미 받은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이 중요한 항목들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기초연금에 문제가 생길 뻔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초연금이 갑자기 중단될 수 있는 3가지 치명적인 이유와 평소 항상 주의해야 할 9가지 핵심 항목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4월 25일에 연금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은 부동산 재산의 변동, 소득의 증가, 그리고 금융재산의 증가 및 거주지 변경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그대로라고 생각하실지라도 공시지가 인상이나 은행 이자율 변화, 그리고 거주지 변경에 따른 공제 금액 변화와 같은 요소들이 기초연금 수령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항상 주의해야 할 9가지 핵심 항목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와의 금전거래는 증여세와 함께 기타 증여 재산 제도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고급 자동차나 고급 회원권의 보유 또한 기초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와 부부 감액제도, 소득 역전 방지 감액제도는 기초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 변화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하며 어떠한 재산이나 소득의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은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 여러분의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환수 조치가 강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4월은 소득 인정액 재산정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부동산 공시지가, 소득, 금융자산 증가 등으로 인해 자격 변동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본인의 재산과 소득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다시 점검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철저히 대비함으로써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우리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품위 있는 노후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며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깊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정보와 통찰이 여러분의 소중한 기초연금을 지켜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초연금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인 다른 중요한 혜택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시려면 이 영상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응원합니다.